네, 잠시 후 3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머그샷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다른 강력범죄 사건 때와는 달리 피해자의 현재 얼굴과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사건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시에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예. 감정적인 부분을 타치하고서라도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라든지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우리가 특강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강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됩니다. 예. 범행이 잔인하거나 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또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에게 강간을 시도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요. 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데에 대해서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상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만약에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면 이 최근의 흉기난동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최 씨의 머그샷이 공개가 되거든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 씨는 머그샷 촬영부터 공개까지 모두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되었던 거는 2021년에 전 여친을 찾아가서 일가족을 살해했던 이 이석준 사례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있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머그샷을 거부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본인이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건대 어떠한 영웅 심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당당하다, 나는 거리낄 게 없다, 이런 태도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를 보면 고의 살해 정황이 포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국가수에서는 경부압박 질식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예. 쉽게 설명드려서 이게 뭐냐라면 질식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질식사라는 거는 물에 빠진 게 아닌 이상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슴을 누르거나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해야지만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게 이제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폭행이라든 어떤 상처 때문에 사망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가슴을 압박해서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최 씨는 지금 현재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 결과가 최 씨가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최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고의 살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검색 이력을 보면요, 살인 아니면 살인 예고, 성폭행, 이런 관련된 기사를 이제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증거가 됩니다. 같은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살인과 이 계획 살인 같은 경우는 불법성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미리 준비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 살인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잠시 후면 이제 피의자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관련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죠. 대전 신협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베트남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 18일에 이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신원이 밝혀졌고, 두 번째 예. 신원이 밝혀졌는데 이미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의 신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40대 남성으로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에서 이 인테리어 업자를 했던, 그리고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몇 년 전부터 이 동남아를 오가면서 10억 원가량의 이 도박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있었고요. 이 때문에 가족과도 많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다수의 절도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소년 시절에 이 강도 사건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이력도 밝혀졌습니다. 좀 바로 검거가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좀 신원 파악이 늦어서 그랬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5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도 이 대낮에 발생하는 강도를 범인을 어떻게 검거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의자가 교묘한 방법을 써서 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주에 사용했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 절도를 했던 것이고 또 도주 과정에서도 CCTV가 없는 곳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외에도 뭐 승용차라든지 택시라든지 그 이동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본인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이 수사에 혼선을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벌인 걸 보면은 공범 내지 좀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용의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범행의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범행에 사용되었던 자동차가 이 용의자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인의 소유였다라는 걸 밝혀지면서 예. 혹시 미리 범행을 알고 도운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범행 당일에 이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남녀 2명이었습니다. 남녀 2명의 직원이었는데 그런데 범행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 2명 중에 남자 직원이 잠깐 이 자리를 비우고 여직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범행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직원이 2명만 근무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1명이 자리를 비웠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은행 내부에 조력자라든지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생후 6일 된 영아를 샀다가 2시간 만에 되판 이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말 충격적인데 어떤 사건인 겁니까?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좀 굉장히 참담한 마음인데요. 예. 인천지검에서 아동매매죄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에 98만 원의 이 생후 6일 된 영아를 돈 받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라는 표현도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1시간 반 만에 50대 여성에게 30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아이를 재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산 50대 여성도 출생 신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 여성과 그리고 이 거래한 친모와 50대 여성도 아동 매매죄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건을 짚어보면 지금 아기를 낳은 미혼 산모가 있고 이를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 이를 구매한 20대 여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이를 20대 여성으로부터 구매한 50대 여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3명 같은 경우는 모두 아동 매매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매매죄라는 거는 파는 거, 돈을 받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모두 매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3명 모두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죄에 해당이 되고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 이런 범죄를 좀 막으려면 무거운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40여 차례 이런 아이를 샀다가 팔았다 하는 행위로 인해서 69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에 이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40여 차례나 지금 아이를 사고 팔았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양형 때문에 이런 아동 매매라든지 이런 범죄가 계속 성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계속 비판이 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실제 선고형이 선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양형을 좀 기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한 좀 정말 참담한 소식들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잠시 오후 3시죠. 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